들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 제목이 감성적 의지에서 감성적 사고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모mon형 무지하게 나오죠? 이게 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요 영역이고 가장 잘 자각하고 살고 있는 게 이 영역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잠꿈깸이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어제 했었는데 이 잠이 그냥 물리적인 잠이 잠만 잠인 게 아니고 무자각적인 영역은 다 잠이라 그랬잖아요. 무자각적인 영역이 다 잠이라고 했을 때 무자각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겜도 사실상 무자각적이죠. 무자각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린 지금 꿈의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감성의 실제적인 내용이 우리 통상적으로 감성이라고 말하는 거, 감수성이라고 말하는 거,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 도덕성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다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이외의 것들은 근데 깨의 상태의 영향, 즉 사고의 영향이죠. 사고의 영향을 우리가 무자각적으로 받고 있기는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받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게 뭐 개념놀이, 추론, 판단 이런 능력들이 발달하는 거죠. 발달하는데 왜 발달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관찰했을 때 나한테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통합적인 인식 이런 건 분명히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만 사고 그 자체를 자기가 자각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각하지는 못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자각적인 것 중에서 유전자 까르마의 영향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수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자각이지만 그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쪽에서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위쪽 영향도 받고 아래쪽 영향도 받고 아래쪽 영향이 강할 때는 그게 심퍼시로 보통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감. 그럼 위쪽 영향은 안티퍼스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안티퍼스로 드러난다고 보는데 그러다가 이 심퍼시 안티퍼스의 두 개의 역동이 의식혼 수준에서부터는 해소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심퍼시 안티퍼스의 역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여기는 이미 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벌써 합일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균형적인 관에서 이제 사고 영역의 확장만 일어난다라고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일곱 번째 강의의 제목이 감성적 의지에서 감성적 사고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능력하고 이제 신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정신 능력하고 신체 관계는 여기는 사실 이 장은 별로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 앞에 있는 소제목별로 하나씩 이 소제목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좀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능력의 감퇴와 신체의 관계라는 소제목이 152페이지에 달려있죠. 요 소제목에서 슈타이너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뭐 노망든다라는 식으로 나이 들면 노망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 통념들이 많은데 그 통념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통념이 왜 틀렸는가 하면 자연히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을 때 의식은 대부분 다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렸을 때는 불가피하게 아래 수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테르체가 강력하고 신체가 활달하잖아. 신체가 활달하니까 감각체, 감각혼의 영향도 힘이 센 상태라는 거예요. 힘이 센 상태이기 때문에
동감의 힘이라든가 이것도 당연히 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여기에 밀착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밀착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가 얘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늙어가는 거잖아. 노화 현상이잖아요.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각체, 감각콘의 작용에 힘이 빠지잖아. 이게 힘이 빠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쪽 영향은 근데 세월의 영향에 따라서 쇠퇴한다. 그런 게 없거든. 이쪽은 물리적이기 때문에 물리적 쇠퇴가 있지만 이쪽은 물리적 쇠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약해지면 자연히 이쪽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자연히 좀 이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인이 그러면 나이 들면 저절로 영적이 되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경향적으로 이쪽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뿐이지, 경향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중심은 감각콘이지만 감각콘 안에서도 이럴 때면 젊었을 때는 못했던 반성을 좀 더 한다든지 돌아보기를 좀 더 한다든지 이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지고 여전히 감각콘이지만 욕망의 세계가 좀 약해진다든가 이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경향적으로 그렇게 이동해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늙으면 정신적인 영향이 쇠퇴한다? 그러면 그냥 통념이고, 늙어서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슈타이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의 능력 역시도 이 영의 능력이 혼의 차원에서 활달하게 드러나려면 몸이 받쳐줘야 됩니다. 몸이 받쳐줘야 된다. 요것도 하나의 에너지고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내려왔을 때 이 힘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한마디로 신체도 건강해야 영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활달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요게 무너지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거를 감당을 못해서, 감당하기에 이 물적 토대가 취약해서 그래서 좀 늘어지는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늘어지는 현상은 있지만 큰 어떤 성장 발달의 흐름으로 보면 어릴 때는 이쪽으로, 나이 들면서 경향적으로 이쪽으로 오히려 쏠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제 칸트의 예를 들어요. 칸트의 예를 들고 90살이 넘어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런 교수들의 예를 들면서 늙는다고 해서 정신적 영향이 쇠퇴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에 어떤 사상의 전성기나 원숙기를 맞이하는 사상가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슈타이너 본인도 그랬고 본인 스스로도 그랬고, 저는 칸트도 예를 잘 드는 게, 칸트가 뒤로 갈수록 철학의 레벨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칸트가 초월계라고 얘기했던 것에 인간이 의식적으로 이성적인 능력으로, 이성적인 통합 능력으로 초월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노년이 될수록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말년에 썼던 연구평화론 같은 경우에는 이성에 의지해가지고 말하자면 보편선을 연구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칸트 철학 자체는 초월계를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경향적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사례는 적절했고, 슈타이너 초기 저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 대략 1910몇 년 정도 되는, 이때가 슈타이너가 1925년에 죽거든요. 그러면 죽기 한 10년 전부터 나오는 저작물들이 슈타이너 사상의 일종의 완성형들이에요. 완성형들이고, 이 슈타이너도 어떤 사상의 정점에서 뭘 하는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의 느끼는 의지와 노인의 느끼는 사고 똑같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느끼는 이라고 하는 게 이 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 이걸 feel이라고 하고, 이걸 will이라고 하고, 요거를 think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이의 느끼는 의지, 중심은 얘인데, 이걸 두고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중심은 얘인데, 얘 중심으로 얘하고 결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느끼는 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의지를 자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부 감성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슈타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교육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의 의지 덩어리인데 이 의지 덩어리를 감성적인 상태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 원활하게 잘 전환시켜주는 거. 이걸 교육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의지 교육이란 실질적인 의미는 의지를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감성화하는 거다. 의지를 감성화하는 거다. 자, 의지를 감성한다는 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참 이중적이죠. 우리가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욕망을 막 주입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꿈과 희망이 대부분 다 욕망이잖아요. 내용물이. 예, 내용물이 다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애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가질 수 있다면 모든 부모와 교사가 상반되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욕망을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깨뜨려 보는 애들은 일찌감치 혼란에 빠지겠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단계에서 행위 동기로 작동하고 있는 게 본능 충동이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본능과 충동을 사회적 욕망으로 전환시켜서 해소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기존의 교육은.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그것만 목표로 하진 않는 거죠. 언젠가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하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예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발도르프 교육인 거죠. 그게 다른 거죠. 기존의 공교육하고 발도르프 교육의 가장 크게 다른 점. 크게 다른 점은 사실은 공교육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즉 정당화된, 아까 레지티머시, 일반성, 그 정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회, 모든 문명은 특정 욕망을 정당화하는 거잖아. 우리가 입신 출세한다라고 하는 게 다 욕망의 실현이잖아요. 예. 욕망의 실현이고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도드라지는 욕망이 경제적 물욕인 거고, 경제적 물욕인 거고. 예전에 정근대 사회였다라고 하면 도드라지는 욕망이 어떤 종교적 명령욕이거나 권력욕이었던 거고, 인간이 인간을 임의로 지배할 수 있는 거, 예, 사적 권력 이런 것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시대마다 승인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쟁취하는 정당화된 방법들이 있잖아. 그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본능 충동이라고 하는 동기의 성격을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것. 가로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욕망의 실현 방식을 가리키는 거. 이게 어느 시대에서나 교육이 이제 하던 거다. 교육이 하던 건데 발도르프 교육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도르프 교육은 처음에 딱 그러잖아요.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성장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게 교육이다.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뭐였던가? 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였다. 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만들어내고 사회가 승인한 욕망을 실현하는 어떤 이게 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기존의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은 인간을 도구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교육은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교육이고, 인간을 도구화시키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능성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는, 즉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려면 이게 사회적 욕망으로 전환시키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별도의 조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 감성 풍부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개별 지식에 접근할 때 성격화를 해주는 거, 그래서 자연과 어떤 인간의 연관관계를 일상적으로 늘 느끼게끔 해주는 거, 이런 거. 사실은 유기론적인 시각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도덕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도덕적이 되게끔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행위의 결과가 이 모든 세계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고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 누락되지 않고, 내가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짓이 그대로 돌아온다. 선한 짓을 하면 선한 게 그대로 나한테만 돌아올 뿐 아니라 내가 속한 이 세계 전체에 이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관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키워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유기이론적인 세계관이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어떤 최고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3.1 운동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째서 조선의 민초들이 그런 고도의 도덕성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 성리학적 문화였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근대적으로 왜곡해서 성리학을 보니까 이게 무슨 뭐 남녀 차별, 신분, 세습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고루한 성리학, 뭐 저기 관념적이고 탁상공론이고 맨날 단파싸움만 하고 이런 일종의 근대적 역사 평가화해서 그 역사 평가의 해석도 굉장히 자학적인 사관에 입각한 이런 걸로 성리학의 이미지를 알 뿐 성리학이 실제로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도 안 가르치고 안 배우잖아요. 근데 성리학이 실제로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은 그 핵심은 주역이거든요. 성리학적 세계관의 핵심은 주역이고 주역이야말로 인류가 개발해 놓은 유기이론론 중에서 최고 수준의 유기이론론이거든요. 유기이론론적인 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관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제도 문물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어떤 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뭐 해왔다. 고 하면 당연히 그 사회가 일종의 실제로 도덕적이건 아니건 간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고도의 도덕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게 되면 허세가 되는 거죠. 예. 허세가 되는 거지만, 그건 알맹이가 빠졌을 때 얘기고, 정말로 문화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대단한 도덕사회를 지향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도덕적 사회를 지향하는 거라서 그 영향과 어떤 보이지 않는 문화유전자가 우리한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은 비도덕적이다라는 낙인이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 때 그런 예를 듭니다. 물론 그게 진짜 도덕이냐 그냥 사회의 어떤 강요된 질서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뭐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중적인 반응을 일단 관찰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그 클린턴하고 르윈스키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어떤 불륜 행위가 세계적으로 뾰록이 난 거잖아요. 예, 적나라하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그것도 무슨 고상한 로맨스도 아니고 그 백악관 자기 오피스에서 저기 비서하고 아주 약간 너저분한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까발려진 거잖아요. 근데 인기 다 맞췄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시라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김대중이었는데 김대중이 그런 일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무현이 그런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누구였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까발려졌다.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국민들이. 바로 탄핵이죠. 이 박근혜 탄핵할 때 같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아마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신속 탄핵이 되어버렸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다 따지고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무슨 장관 청문회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보세요. 청문할 때 보면 이 사람의 공적 역량이라든가 공적인 일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고 이 사람의 인격적 도덕성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근대적인 질서 속에도 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죠.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일종의 문화적 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도덕적으로 뭐가 지켰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근데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뭐 어떨까요? 그럼 뭐 네 개인 사생활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가 무슨 소송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네 일이고 도지사 이런 별개야.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갔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내면화된 도덕의 문제하고 공적인 문제하고 구별할 수 없음. 근데 이것을 반드시 정근대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어떤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향이 생긴 것이 실은 조선왕조 500년이 성리학의 왕국이었던 거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려 왕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조선 왕조는 또 독특합니다. 예,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도덕적 강박이 높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조 때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고려 때만 하더라도 유교의 장악력이 조선 왕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좀 느슨했거든. 느슨했고 조선의 유교는 공맹의 유교도 아니고 성리학인데 성리학이 특별히 유기론적인 성격이 높아요.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어떤 생리 심리를 다 연결시키는 이런 거. 이게 성리학이 그 성격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덕적 압력이 높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높은 도덕적 압력이 좋은 면으로도 나타나고 나쁜 면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이 교육의 과제가 의지로부터 감성의 해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의 속박이 되고 있고 이 의지 중심의 상태에서 감성 중심의 상태로 애를 돌려놓는 거, 이게 교육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애를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가 천방지축으로 자기 본능 충동에 날뛰고 있는 거를 한마디로 사회적 규범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죠. 사회화시키는 거죠. 발도르프 교육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사회화를 시키면서도 얘의 근본적인 어떤 영적인 동력, 영적인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게끔,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발도르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사회화를 시키려면 아이들은 권위와 모방에 의해 가지고 큰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필연적으로 모방 기계고 모방을 안 하는 애는 애가 아니죠. 모방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권위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 과정 자체에도 어떤 권위적인 교육 과정이 들어가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권위를 강화시킬수록 사회화가 효율적으로 잘 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발도르프에서 그러니까 권위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의미의 권위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권위의 정도가 사람의 주체성을 상처 줄 만큼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적인 과제를 따는 거죠. 부드러운 권위. 근데 그거는 약간만 시각을 달리하면은 오히려 발도르프 교육이 훨씬 쉽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의지를 감성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의지를 막고 감성을 키우는 게 기존 교육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의지를 재료로 삼아서 감성으로 옮기잖아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은 인간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인간을 개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그런 개조에 어떤 의도를 손을 놔버리는 거거든. 개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재료로 이용해서 하니까 더 편하죠. 예, 의지 자체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의지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지는 무조건 주어진 조건으로 수용하는 거죠. 얘 의지가 뭐였든지 간에 얘 유전자 카르마가 뭐였든지 간에 일단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그러는 맞죠? 그 의미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뭐 집으로 짓는다면은 벌판에 시멘트를 어디서 가져와갖고 새로운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 벌판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 훨씬 그렇죠. 편하게 지을 수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애가 나무라면 나무로 집을 지어주고 어떤 애가 돌이라면 돌로 집을 지어주는 거지. 사회 표준적으로 콘크리트가 좋으니까 너도 콘크리트로 변해라, 너도 콘크리트로 변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 어렵다 싶다는 항상 이제 단대의 문화 문제가 끼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문화를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발도르프 교사들은 아무도 발도르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기는 권위교육 한참 받아놓고 이거를 발도르프 교육을 하려니 어렵죠. 지금 우리 세대 발도르프 교사들이 제일 이 경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할 수가 있죠. 발도르프는 그냥 개념 논리로 이해한 다음 기존의 관성으로 덧붙이기. 이래 되면 이제 좀 한참 과도기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어찌 보면 그것도 필연이죠. 뭐. 성장 과정에서는 성장통이 다 따르기 마련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냉정하게 볼 줄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발도르프에서는 부드러운 권위를 얘기하는 거. 이게 기존의 교육하고 이제 달라지는 지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각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감각의 본성에서 인지학적 해석을 합니다.
슈타이너가 얘기하기를 지금 유물론자들은 감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각 그 자체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능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감각의 기원에 대해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이 뭔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책 안에서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각, 청각 이게 기능이 보는 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 듣는 거하고 물리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만 가지고 감각을 자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각을 설명하면 안 되고 감각이 감각 아닌 우리 내면의 다른 모든 것과 관계 맺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일단 이게 인지학적 관점이 이게 유기이론적 관점인 거죠. 그러면서 슈타이너는 뭐라고 하면 감각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슈타이너는 심리학자들은 감각, 지각, 표상, 개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 감각 자체 본성은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면서 감각의 본성을 감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 감성이나 의지 더하기 감성과 유사하다. 그래요. 감각이 뭐냐? 요 의지 영역하고 요 감성 영역하고 소통되고 있는 요게 감각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감각체, 감각혼을 얘기했잖아요. 감각체, 감각혼.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감각체라면 요 위에 있는 부분이 감각혼이겠지. 예. 요거 두 개 합해져 있는 거, 이거 두 개 합해져 있는 거 아스트랄체라고 했었는데 이 아스트랄체가 감각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예, 감각의 본질을 알 수가 있지. 얘가 표상 개념을 낳는다라든가 얘가 어떤 그 지각작용을 한다 이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속에서 얘 위상이 어딘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 속에서 얘 위상이 어딘가 그래서 물리적인 것을 외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을 내면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 내면의 어떤 관념적 형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감각이다. 그게 감각이고 실은 감각체는 더 분할하면 감각체와 감각혼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묶어서 우리는 감각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은 단지 물리적 현상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물론자들은 어차피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리적 기능만 자꾸 얘기를 하게 돼서 감각에 대해서 더 깊이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잠들어 있는 데고 여기는 꿈꾸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잠과 꿈 사이에 걸쳐 있는 거 아닙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몽롱한 인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몽롱한 인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장꿈깨미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장꿈깨미 공존한다고 얘기하면서 요거는 요 강의에서 조금 중요한 대목인데 요 165페이지 보면 요 그림이 나오죠. 이 인간을 옆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에서 보면 요 맨 안에 있는 이 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장꿈깨미 실제 신체적으로도 반영이 돼가지고 장꿈깨미의 영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오장육부가 돌아가는 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들어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자각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어떻게 내 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우리는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그 대사 과정들 신진 대사 과정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도 우리는 무자각이다. 이게 잠의 상태인 거죠. 이게 잠의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감각은 피부 바깥에 나와 있잖아. 감각은 표면에 나와 있잖아. 감각은 표면에 나와 있지만 감각의 본성 자체가 아까도 의지와 감성을 연결시키는 게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각은 몽롱하게 꿈꾸는 상태거든. 그럼 감각 바깥은 꿈꾸는 상태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데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신체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잠든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신체 영역도 있고 몽롱한 꿈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신체 영역도 있는데 그러면 깨어있는 거를 반영하고 있는 신체 영역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냐에 대한 슈타인의 대답은 우리 몸 안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 감각은 끊임없이 외부와 내부, 즉 물질 자극과 관념, 감정 이걸 연결시키는 경계선에 있는 게 감각이고, 경계선에 있는 게 감각이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무자각인 게 어떤 대사 과정의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고. 근데 얘네들은 꽉 찬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얘네들은 경계선에서 돌아가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면 깨매 상태를 관장하고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냐? 반드시 어떤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빈 공간이 역설적으로 이게 비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으로 스프릿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에서 깨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깨매 상태를 반영하는 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면 빈 공간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잘못 알면 오해하기 쉬운 게 빈 공간 해놓고 뭐 혈관처럼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혈관이 아니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신경이라는 거예요. 신경이 바로 빈 공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빈 공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경이라고 하는 게 신이 스프릿이잖아요. 스프릿이 돌아다니는 경로, 길, 이게 신경이거든. 스프릿이 돌아다니는 경로다라는 겁니다.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게 내부가 텅 비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스프릿이 들어와서 일종의 자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신경이 집합되면 뇌가 되고, 그 뇌가 하는 일은 정보를 조작하고 추상화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기억을 저장하고, 그리고 그 기억이 능력치로 전환이 될 때쯤 되면 영의 각인이 되고, 영의 각인이 되고 이제 인간의 의식을 진화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빈 공간이라고 해서 그러면 실제 신경 구조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비어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비어 있는 어떤 구조가 있다라는 예, 얘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실제적 물리적으로 비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경 안에는 신경 바깥과 안에 별개의 뭐가 있지가 구성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 다발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그 안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지를 않고 그냥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광 같은 것만 있는 거야. 아무리 미세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신경과 신경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예, 떨어져 있죠. 신경 사이도 떨어져 있고, 신경 그 자체도 신경이라고 얘기된 거 이외에 다른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고, 안은 비어있는 관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책에 나오나요? 신경이랑 빈 공간 신경이랑 이 책에 나오는 건가 혹시 아니면 선생님이 찾아? 아니, 여기 책에 나와요. 신경 안은 비어있다. 예.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빈 공간이라기보다는요. 신경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신경의 기능을 생각하면은 거기로 전기적인 흐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벽을 타고 움직여요. 가운데는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경과 신경 사이 시냅스가 있어서 거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는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담긴 물리적으로 텅 비어 있는 공간. 이 말을 믿으세요. 의사 선생님. 제 말은 잊으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꿈을 반영하고 있는 게 표피라면 잠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안에 오장육부들이고, 오히려 신경이 빈 공간으로도 깨물 반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체적으로도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난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래도 감각의 본성은 아까 여기라고 얘기했죠. 이게 잠에서 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요게 감각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 감각의 본성 그리고 신체 감각 능력, 신체 감각 능력은 바깥이다. 그 얘기한 거고, 인간의 공간적 형상에서 본 의식 상태, 잠깐 금방 이 얘기한 겁니다. 신경과 영적 정신적인 것의 관계. 그렇죠. 이제 요 대목인데, 그래서 신경 그 자체는 여기서 영적 정신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 혼영을 얘기해요. 이걸 영이라고 하고 이걸 정신적이라고 했죠. 그 번역을 계속 유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양쪽으로 다 작용하죠. 신경도 양쪽으로 잘 작용합니다. 감각이 이 양쪽에 걸쳐 있듯이 신경도 이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신경에서 신경을 통해서 돌아가는 게 스피릿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전기 신호라고 얘기했죠. 그 전기 신호가 실제로는 내용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는 어떤 힘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스피릿이 돌아다닐 때 혼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사고의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사고의 영향. 자, 우리가 어떤 동물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동물이 아닌 이상은 이 동물적인 충동을 사회화하려고 하는 의지, 이 동물적인 충동을 일반화하거나 추상화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일반화, 추상화하려고 하는 요게 사고의 영향이잖아. 사고의 영향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기억이 쌓이다 보면 이게 양질 전화가 일어나잖아요, 또. 예. 어느 대상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쌓다 보면 이 대상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단 말이지. 한번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는, 귀납적 논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능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게 사고의 영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하는 애는 안으로 오면 그런 사고의 영향을 조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뇌가 생각하는 기능이죠. 뇌가 생각하는 것들. 뇌의 작용들이죠. 뇌 자체가 신경집합체니까 뇌의 작용들입니다. 뇌의 작용인데 그 뇌가 작용해서 하는 개념 논리, 추론, 판단 이런 것들 그 자체가 사고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거를 통하지 않고 사고하고 연결되는 방법도 없어요. 예. 인간의 감각 지각은 철저하게 개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념 논리를 통해서 보편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맞죠? 보편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별성을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 논리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보편의 세계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보편 세계를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도약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뇌의 생각 자체가 사고는 아니지만 뇌가 일으키는 개념 논리, 계산, 추론, 판단이 없이는 영적인 어떤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몸과 혼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감각이라면 신경은 혼과 영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꿈을 관장하는 거라면 신경은 오히려 깨물 관장하는 거다. 감각은 잠에서 꿈으로 연결해 주는 애다. 신경은 꿈에서 깨물어 연결해 주는 애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슈타이너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인간의 시간적인 것으로 본 장과 깨의 기억과 망각,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기억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표상복합체라는 말을 쓰네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표상을 기억한다. 근데 표상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표상하고 딸려있는 표상들의 다발이라는 의미에서 표상 복합이기도 하고, 표상이 생기는 순간 뭐가 같이 들어와요? 감정이 들어와요. 예. 표상에 반드시 감정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럼 표상은 어디서 생기냐? 감각체 더하기 감각혼이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감각체 더하기 감각혼이 감각이라는 물리적인, 감각체는 물리 자극을 받아들이죠. 물리 자극에서 이것이 내면의 작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나타나는 게 표상이거든요. 표상은 별게 아니고 내면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면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기존 철학에서는 어떤 내면 이미지의 재현, 이것만을 보통 표상이라고 했는데,
슈타이너는 여기에 멘탈 픽처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지고 전생의 기억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라는 의미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슈타이너의 표상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 현실에서 경험을 해서 경험이 관념적으로 재현되는 거, 이미지로 재현되는 거, 이것도 표상 맞아요.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기존 철학은 이 의미로만 표상이라는 말을 썼지만 슈타이너는 요거에 반드시 우리의 기억이 본질적으로 아까 윤회 얘기를 했잖아요. 윤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윤회의 기억 다발이 우리의 안목 어떤 신경 속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잠자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잠자고 있는 의식이 내용물이 없는 게 아니고 전생의 기억의 저장소라는 거야. 전생 기억의 저장소. 따라서 현실에서 어떤 경험을 딱 하게 되면 어떤 자극이 딱 오게 되면 이 자극은 현생에서의 경험인데 이 현생에서의 경험에 조응을 해가지고 전생에서의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이게 멘탈 팩처입니다. 이것도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표상이 있는 거죠. 이 두 종류의 표상이 섞여 들어가는 거죠. 섞여 들어가는 걸 두고 표상 복합이라고도 하고 더하기 표상이 떠오르면 감각체가 자극을 딱 받으면 감각혼이 전생기억 더하기 현생의 재생으로서 표상을 발생을 시키면서 동시에 좋다 싫다 쾌불쾌를 덧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마디로 감정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그럼 표상 더하기 감정이 되는 거죠. 표상 더하기 감정. 요거를 표상복합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상복합이다. 표상복합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표상복합체를 기억한다. 표상복합체를 기억하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상복합체가 내 내면에서 떠오르는 거를 우리가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억이 났다. 근데 이 표상복합체가 가라앉으면 잊어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표상복합체 자체는 객관적으로 실제예요. 떠올랐다 내려갔다 할 뿐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 표상복합체들 중에서 자각의 정도가 반복적으로 강화되면 이게 영적으로 또 한 단계 높게 영계의 기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기억의 진화죠. 예, 혼적 기억이 영적 기억으로, 개별자의 기억이 보편자의 기억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게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따라서 기억이란 본질적으로 표상복합체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에서 뭔가를 아이들에게 기억하게끔 유도하고 싶을 때 기억하게끔 하고 싶을 때 제일 나쁜 방법이 단어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단어의 정의와 설명을 외우게 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방법이다. 왜? 단어와 정의의 설명을 아무리 봐봤자 표상복합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상복합은 반드시 감각적인 경험과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결부돼서 생기는 거야. 감각 경험과 감정의 결부 속에서 대상을 만나야 표상복합이 형성이 이제 건전하게 되는 거고 제대로 되는 거고 이 표상복합이 충실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 이 기억이 이 사람한테 의미 있는 것으로 살아생생한 것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표상복합적인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낱말을 익히고 외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이게 쓸모없는 기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학습 과정이 체험과 감성을 바탕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억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기억 그 자체는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기억의 축적을 통해 가지고 업이 진화하기도 하고 의식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억을 이제 올바르게 기억을 다루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 정신적인 작업인데 이 올바르게 기억을 형성하는 첫 발자국이 표상복합을 충실하게 만드는 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논리를 특히 낱말의 정의와 설명을 익히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라는 발도르프 교육의 중요한 원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실천적으로
실천적으로 현장에서 행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게 또 이제 이걸 매개하는 개념이 성격화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성격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개념으로 전달을 하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끔 전달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새우젓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면 새우젓이라는 명칭을 가르쳐 주지 말고 떠먹이라는 얘기입니다. 먹여보고 발라보고 하는 식으로 새우젓을 경험하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것도 이하동문 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상복합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유도해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오후 Q&A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